무판단에 내맡기면 모두 저절로 된다. 예, 그 2부입니다. 수수 풀린 내 인생, 저희 책 수수 풀리는 내 인생 18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번 시간까지 했던 부분을 그 뒤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식적인 인간인 하백이 다시 이제 깨달음을 얻은 부케약에게 묻죠. 이번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의 논리학자들이 모두 무한소는 크기가 없고 무한대는 테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적인 말은 확실히 옳다고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죠. 이거는 이제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춘추 한 2500년 전에 온갖 그 춘추 전국시대에 온갖 사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명가라고 하는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뭐 공손용이나 위모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데 해시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데 그 중에 해시는 장자의 친구로 장자에 나와가지고 장자와 맨날 토론을 벌이죠. 명가가 있는데 뭐 명가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현대용어로 하자면 명가는 논리 철학자입니다. 논리주의자, 논리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소는 크기가 없고 무한된 테두리가 없다. 이거 원문은 지소문의 지대무회인데 지극할 지자, 작을 소자, 없을 무자, 안내자. 지극히 작은 것은 안이었고 지대무회. 지극할 지자, 클 대자, 없을 무자, 바깥외자. 지극히 큰 것은 바깥이 없다. 지대무회는 뭐 우주를 생각하면 되죠. 우주의 바깥이 뭐가 있을까요? 참 이런 건 역설에 빠지죠. 지소문회, 지극히 작은 것, 무한소에는 그 안에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 의도는 뭐냐? 하백이 이런 걸 묻는 거는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주장들은 당연히 진리가 아닌가요? 라고 묻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기하의 삼각형의 뭐 내각의 합은 180도 이런 것들은 다 진리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논리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수학은 본래 그 논리 자체가 완벽하고 진리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논리학의 논리는 그 자체가 완벽한 진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뭐 형상적인 판단이 진리가 아니고 항상 가변적이고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논리적인 판단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런 논리가 상당히 이런 질문과 대답이 참 걸작인데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그러니까 이제 하백이 부케약이 답변을 하죠. 더 큰 것은 무한히 있을 수 있으니 테두리가 없다 할 것이요. 뭐 예를 들면 우주죠. 더 작은 것도 무한히 있을 수 있으니 크기가 없다 할 것이네. 이거는 뭐 미분할 때 0으로 수렴하는 경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학에서. 뭐 수학이 논리학의 하나니까요. 크기가 없다는 것은 자로 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의미고 테두리가 없다는 것은 숫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의미가 되네.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사물의 크기도 이렇게 불가산의 영역이 있는데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혹시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영역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 이게 참 절묘하죠. 처음에 논리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다가 논리학만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 라면서 이제 답변을 전환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냐? 인간의 삶이 논리학으로만 다 규정될 것 같아 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야 수학과 과학으로 인간이 다 이해될 것 같아? 수학과 과학에서도 계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수학과 과학 이해는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수학에서는요
숫자를 0으로 나누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나누기 0은 뭐냐? 이거 꼭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0으로 나눈 것은 정의가 안 되고 모순에 빠져서 수학자들이 0으로 나누는 거 뺐습니다. 결국 0으로 나눈 것은 수학 자체를 붕괴시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결국 무슨 얘기냐? 논리학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허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논리학 내에서도 논리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불완전한 논리로 논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논리 이외의 것, 뭐 예를 들면 또 뭐 다른 예로 과학 이외의 것을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느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형이상학의 세계를 안 보이고 증명이 안 된다고 무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이상학의 세계가 종교나 깨달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절묘하게 이렇게 질문을 전환시키는 거 참 탁월하고 참 멋집니다. 그러자 이제 그 결론은 뭐냐? 우리가 뭐 중간에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크고 작은 것 이런 어떤 형상의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에 대한 걸 했고요. 그게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음이 크고 작고 뭐 길고 짧고의 판단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논리적인 문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건 이성의 세계죠. 이성의 세계의 이성적인 판단도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가시적인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논리적인 세계, 그 다음에 논리적인 세계를 그래서 논리적인 세계의 불완전함,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슬슬 형이상학의 세계로 지금 끌고 나가려고 질문에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참 탁월합니다. 확실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자 다시 상식적인 인간인 하백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귀천이나 대소의 판단 기준은 만물이 고유의 속성으로 갖고 있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대소와 귀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하백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판단은 그 판단은 크니까 크다고 하는 것이냐? 그게 그러니까 속성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사물이 그래서 그런 거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니까 그런 거냐?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네가 그래서 그런 거냐?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냐? 그럼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저게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입장을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실체론이라고 합니다. 철학에서는.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절대주의는 어떤 불변의 기준이 있다고 본 거고 상대주의는 관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장자의 입장은 상대주의죠. 상대주의인데 그럼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의 깨달은 북해약이 아주 멋지게 답변을 합니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귀천의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고 각각의 주관적 입장에서 보면 다들 자기가 더 귀중하고 각각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모두 귀천이 정해져 있어 보이지. 대소의 판단이란 사물에 내재된 속성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네. 그래서 나의 기준에 따라 만물이 다 크다고 할 수도 있고 다 작다고 할 수도 있네.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지구도 피알갱이에 지나지 않고 원자의 크기를 생각하면 털끝도 산 하나만큼 될 수도 있네. 결국 이렇게 판단의 기준은 주관적이고 판단 자체도 임시 방편일 뿐이네. 여기서 장자의 핵심이 다 드러나죠. 모든 판단은 임시 방편이고 주관적이고 관점의 차이다. 그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쓰임새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각자의 기준이 있네. 이 기준에 따라 만물이 모두 쓰임새가 있을 수도 있고 모두 쓰임새가 없을 수도 있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하듯 이럴 때에는
약으로서의 쓰임새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동과 서는 서로 반대이지만 서가 없는 동이 있을 수 없듯 쓰임새의 있고 없음도 서로를 존재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쓸모있고 쓸모없음도 결국 그때그때 각자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임시 방편이라 하겠지. 또 주의 주장에 관해서도 말해볼까. 모두가 타인의 주의 주장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미 갖고 있네. 누가 뭐라고 하건 이 기준에 부합하면 다 옳은 것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네. 연산군 같은 폭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성군은 행동은 달랐지만 자신이 옳다는 기준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같았네. 그렇다면 사람들의 주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겠나? 여기서는 온갖 얘기를 합니다. 기천, 쓰임새, 주의 주장,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임시방편이고 상대적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북해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멋들어진 얘기죠. 그래서 모든 관점은 장자의 주장은 이겁니다. 모든 관점과 의견은 상대적이고 기준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임시방편이고 그리고 일시적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런 주관적이고 일시적이고 방편적인 판단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절대적이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게 바로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비참하다. 나는 불행하다. 라는 판단 때문에 나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고 키가 작다. 그러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그런 일시적이고 그런 판단들이 일시적이고 방편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판단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판단에 얽매이고 그 판단 때문에 불행해지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결론은 뭐냐? 너희 판단에 얽매이지 말합니다. 너희 판단에 얽매이지 마라. 너희 생각에 얽매이지 마라. 너희 생각과 감정에서 자유로워져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백이 물어봅니다. 이제는 온갖 모든 판단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게 아니야 라는 말 듣고 나니까 이제 완전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아무 판단 없으면 어떻게 사람을 살아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노장사상에 대해서 얘기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아무 판단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바보 아니에요? 그럼 상식이 사라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로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해이야기 또 얘기합니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기천과 선악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무판단이네. 상황이나 사건이 전개되는 것에 마음을 내어 억지 쓰며 집착하지 말게. 집착하면 도에서 멀어지네. 이것이 내맡김이네. 태양은 만물의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빛을 주네. 사방이 확 트인 바다나 사막이 아무런 경계도 한계도 없는 것처럼 만물을 두루 포용하게. 이것이 받아들임이네. 이렇게 무판단과 내맡김과 받아들임의 태도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될 것이네. 이것을 저절로의 경지라고 하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좋다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상황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항하지도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들 모든 것들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집착하지 않고 맡기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저절로죠.
그래서 무판단,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라.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임. 받아들임이 왜 중요하냐?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일어납니다. 원하는 것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원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것도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무판단하게 되면 받아들임이 저절로 됩니다. 내가 안 좋다고 하는 게 없으면 안 받아들일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절로 맡기게 됩니다. 아, 되겠지. 뭐, 좋아지겠지. 이러고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게 내 맡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하는 게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저절로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무판단, 내 맡김, 받아들임, 저절로.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게 무의식의 원리입니다. 무의식은 바로 이런 무판단, 내 맡김, 받아들임, 저절로 이 네 가지 사요소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활을 쏜다. 활 쏘기의 명인이다. 그럼 관역을 겨냥하죠. 겨냥하는데 관역이 멀다. 저게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안 보일까? 그 다음 주변에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떠들까? 라고 자꾸 상황을 판단하고 재고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하죠. 근데 무판단에서 그것을 판단하지 않죠. 판단하지 않게 되면 내가 활 쏘는 곳이 사람이 많든 적든 옆에 떠들든 안 떠들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받아들임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 상황에 나를 맡기게 되죠. 비틀즈의 레디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마음을 억지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는 태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활을 쏘면 저절로 착 하고 활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판단하고 받아들임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과 흘러가는 것들에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맡길 수 있게 되면은 저절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관역에 탁 맞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활 쏘는 거는요, 마음 다스리는 것에 비유로 많이 쓰였습니다. 너무 과욕을 부리면 관역을 넘어가고, 그렇다고 너무 줄이면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마음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죠. 서예도 그렇고. 그래서 내맡김, 무판단, 내맡김, 받아들임. 그리고 이것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저절로 이루게 된다. 그 다음에 무의식은 또 중요한 게 무의식은 맡겨야 됩니다. 상황에 나를 맡기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뭔가 일어나가는 무의식에 대해서 또 맡겨야 됩니다. 이 확언할 때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내가 서울대학에 간다라고 확언했으면 그 과정에 모든 걸 맡겨야 되거든요.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조건 걸면 안 됩니다. 이게 또 내 맡김입니다. 조건 걸지 않고 있는 상황과 나 자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일단 맡겨서 되게 하는 것. 그럼 저절로 됩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도의 작용에는 처음도 끝도 없지만 만물에는 나고 죽는 것이 있네. 만물은 비움과 채움을 반복하는 것. 차오른다고 어스대거나 집착하지 말게. 가는 세월을 거스를 수도 없고 시간이 멈추지도 않네. 만물은 줄었다 커졌다 찼다 비었다 하면서 끝이 나면 다시 비롯되는 것. 그러니 다시 한번 만물은 변화한다는 것도 명심하게. 지금까지 이것으로 만물의 이치와 우주의 법칙을 대략 이야기했네. 한마디만 덧붙이지. 만물이 나면 한시도 쉼 없이 내달리는 말 위에서 보이는 풍경처럼 모두 변해가네.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하리. 그러니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게. 다만 도의 마음으로 도의 작용을 행하게. 그러니까 세상을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에너지 쓰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게 이 핵심입니다. 왜 세상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사냐 이거죠. 네가 원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라는 거죠.
뭐 여기까지 했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살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럼 정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그럼 정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비유적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놀러를 갔는데 어느 아주 깨끗한 공원에 놀러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버렸어요. 자, 그럴 때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은 뭐 순식간에 분노하겠죠. 어떤 나쁜 놈이 저기다가 저런 쓰레기를 버리고 같은 거,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꽉 화를 내면서 이제 쓰레기를 치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장자가 그걸 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자는 그냥 쓰레기를 조용히 치웁니다. 마음 바깥에 있는 쓰레기 때문에 내 마음속까지 쓰레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쓰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쓰레기가 있군, 치워야지. 자, 세상을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원하는 걸 합니다. 이게 바로 무판단, 받아들임, 내맡김, 저절로의 경지입니다. 그게 바로 도의 마음으로 도의 작용을 행하게. 도의 마음 뭐냐? 무판단, 받아들임, 내맡김이 되면은 내 마음 자체가 내 마음 속에 도가 꽉 찹니다. 우주의 도가 꽉 차가지고 저절로 도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게 도의 마음으로 도의 작용을 행하게 됩니다. 미션이 생깁니다. 마음이 비면 도가 꽉 차고 그럼 이 우주에 필요한 일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논에도 나오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뭐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나 70인가 뭐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나오죠. 그게 바로 뭐 장자가 얘기한 경지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대체 도는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도를 깨우친 자는 반드시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지. 만물의 이치에 통달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자재로 임기응변하여 해결한다네.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의 것을 다룰 줄 알게 되네. 파도타기의 명수가 파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파도를 자유롭게 타듯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도 거스름이 없이 자유롭게 올라타고 다루네. 도에 따라 무판단하고 내맡기고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저절로 이루어 줄 것이네. 그러니 도를 떠나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장 핵심은 도를 깨우치고 도를 실천한 가장 핵심은 무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게 다 무판단이죠. 형상적인 것에 대한 판단, 뭐 선악과 기천에 대한 판단, 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모든 판단은 계속 지어나가면 그 자체가 바로 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노장사상의 핵심은 뭐냐? 마음속에 있는 판단을 지워라. 무판단. 그러면 저절로 도의 마음이 된다. 도를 이루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편의 제목이 무판단에 내맡기면 모두 저절로 된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많은 것들 보면 뭐 된다 안 된다 좋다 싫다 나쁘다 온갖 판단이 일어납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 판단을 EFT로 다 지우면은 그 지워진 만큼 도가 꽉 찹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절로 도에 맞춰서 살게 된다 이거죠. 형상은 유한하지만 도는 무한하고 몸은 유한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마음의 세계, 의식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마음의 세계, 의식의 세계가 또 이제 도죠. 그래서 그 도의 세계, 무한한 세계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마음속의 모든 판단을 지우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판단하는 거. 그게 또 무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수부인 내 인생 장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 장자 사상은
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EFT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인지 뭐 얼마나 된지 천만 명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그 EFT 매뉴얼만 지금 뭐 100만 분가 200만 분까지 다운받았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EFT 한 사람이 1000만 명인지 2000만 명인지 모릅니다. 뭐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에 보면 프랑스 사람이 하는 뭐 EFT도 있고 전 세계에서 EFT 다 하니까요. 홍콩 EFT도 있고 뭐 1000만 명, 2000만 명, 뭐 몇천만 명인지도 모르는데 자 그런데 뭐 제가 하나 자부심 갖고 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EFT를 하는데 노장 사장하고 EFT를 결합시킨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EFT가 원래 동양에서 시작돼서 미국에 가서 만들어졌지만 다시 한국에 와서 제가 동양적인 노장사상 장자와 결합된 EFT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EFT를 또 한국화 시켰다, 동양화 시켰다 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무한한 마음의 세계,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세계를 탐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탐구하고 그 깨달음을 얻는데 장자와 EFT가 확언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장자사상, 장자와 EFT에 관해 방송한 것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대망의 장자와 EFT는 마치겠습니다.